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선생님, 네, 안 춥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추워서 안에 긴팔 니트에 지금 거의 이제 겨울 점퍼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 선생님 반팔. 그렇습니다. 와, 이게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차에서 예. 우리 EBS 이 출입문까지 엄청 뛰어서 왔습니다. 아니 이게 병약자와 건강한 사람을 너무 대조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방 접종하시고요. 아, 감기 예방 접종 합니까?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한 3년 전에 되게 아팠어가지고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이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여러분도 감기 예방 접종 고려해 보시죠. 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줄 작곡가 누굽니까? 지난주에 안 알려줬는데. 네, 오늘은 네. 요즘 이 작곡가 때문에 밤잠을 설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폴란드를 대표하는 작곡가 쇼팽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곡은 크라크비아크라는 곡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네. 이 크라크비아크는 폴란드의 민속음악 중에서 하나고요. 쇼팽은 이 민속음악을 활용해서 연주회용 작품으로 그 위상을 끌어올린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허, 아주 생소한데요. 생소하시죠? 네. 네. 이 곡을 오늘의 주제곡으로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이 쇼팽 콩쿠르가 몇 주간 열렸잖아요. 네. 그리고 드디어 우승자도 발표가 됐는데 이 곡은 쇼팽 콩쿠르에서 들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곡인데 보통 피아노 협주곡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곡도 굉장히 흥미롭고 또 감성적인 면을 많이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쇼팽의 덜 알려진 곡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참 이것도 이제 신기한 문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쇼팽 콩쿠르에 그러게요.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네. 누가 입상을 할지 궁금해하는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해요? 뭐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쇼팽 콩쿠르 때문에 특히 이제 한중일 참가자들이 뛰어났어서 네. 이 아시아 전체가 굉장히 막 들썩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부문들도 이렇게 스트리밍을 통해서 해주는 콩쿠르들이 많으니까 뭐 관악기, 현악기, 또 성악 이렇게 골고루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 네. 반 클라이번에서 우승한 이민찬, 이 두 아티스트 덕분에 네. 우리가 이제 이 실황을 보는 문화도 생겼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 우승자가 새로 나오면 네. 그 또 시선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잖아요. 많이 쏠리죠. 예, 그 전 수상자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그 약간 왕관을 물려주는 그런 개념인가요? 왕관을 물렸죠. 아닙니다.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이 이룬 이것에 대한 또 그런 후배들이 생긴다는 게 네.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얼굴이 좀 가려진다고 얼굴을 보고 싶다. 예, 좀 나와달라는 지금 제보가 있습니다. 잘생긴 얼굴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오겠습니다. 자, 돌아오겠습니다. 쇼팽이 크라쿠비아크 론도를 구상할 당시 시대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네, 1828년 경이었다고 해요. 네. 이 당시 유럽이 겉보기에는 고요했었는데 나폴레옹이 몰락한 다음에 보수주의가 이제 대륙을 감싸고 있었고요. 네. 겉으로는 안정적인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그리고 계급 갈등도 있었고 또 자본의 흐름들, 문화가 변화하고 이런 것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음악적으로도 베토벤이라는 위대한 작곡가가 나의 내면, 개인의 내면을 작품에 투사하면서 어떤 창작적인, 음악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고요. 네. 젊은 작곡가들이 이전의 어떤 형식이나 또는 뭐 고전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를 내자라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나의 목소리, 즉 자기 목소리를 찾기 시작하는 작곡가들의 움직임. 이 뭔가 이 뜨거울 것 같고 또 지금 시각에서는 흥미롭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있었던 중요한 작곡가가 또 쇼팽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쇼팽이라는 작곡가가 되게 흥미로운 게 굉장히 교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교양이요? 예, 왜냐하면 귀족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아니 때문에 음악하는 사람들 다 교양 있지 않습니까? 교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쇼팽은 어렸을 적에 폴란드에서 귀족 학교에서 자랐어요.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상류층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요. 또 파리로 이제 이동하고 나서는 말하자면 약간 유학생 같은 위치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고향 폴란드의 귀족 학교라도 그 파리의 문화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사치였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고전주의적인 어떤 선배 음악가들의 전통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시대상도 있었고 그리고 폴란드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변방의 동유럽의 민족적인 정서도 가지고 있으면서 프랑스나 비엔나의 어떤 세련미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워 쇼팽 자신에게도 조금 복잡한 시기에 이 크라코비에크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각각의 세계가 대조적이라서 또 이 쇼팽이 아주 예민한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작품은 예. 론도라는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예. 론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조금 경쾌하고 밝은 이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곡은 단순히 그냥 밝다라고만은 정의될 수 없는 것 같고요. 쇼팽이 이 청년 시기에 어떤 시기를 살았고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곡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조건들, 과정들을 생각해보고 마지막에는 음악 소개해드리고 들려드리면서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 음악이 이렇구나를 조금 실체적으로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청년 쇼팽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성장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쇼팽의 아버지가 프랑스 출신이었는데요. 네. 폴란드의 귀족 가문에서 가정교사로 일하기 시작해서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여성과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프랑스식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몽주의적인 교육관이었고, 그래서 이 아들에게 어떻게 감수성과 그리고 지적인 엄격함을 심어줘야 할까를 굉장히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음악 교육을 통해서 감성적인 세계를 쇼팽에게 열어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쇼팽이 바르샤바 음악원에서 지금은 이 음악원의 이름이 쇼팽 음악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음악원이 존재했는데 쇼팽이 작곡을 배웠긴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중요했던 것은 이 작곡가가 바르샤바라는 도시에서 무엇을 느꼈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내가 이탈리아에서 공부했는지 독일에서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거든요. 그런데 이 바르샤바가 동유럽이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폴란드에서 가장 지식층들이 모이고 또 귀족들이 모여 있는 문화적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술이 그들의 애국심의 표현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가들이 폴란드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이 쇼팽도 그 폴란드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작품에 많이 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쇼팽이 도시의 이 상류층들의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이런 문화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쇼팽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 귀족적인 취향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민속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상류층들의 우아한 취향을 많이 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귀족들의 살롱 문화, 살롱이라는 어떤 거실로 따지자면 조금 큰 거실, 근데 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 그런 곳에서 연주가 될 수 있는 그 당시 귀족들이 좋아하던 분위기를 많이 담고 있었던 것이 오늘 작품입니다. 하지만 쇼팽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민족적인 취향도 드러나고 있었죠. 그 당시 귀족들은 이렇게 음악가를 후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시되는 문화였어요. 너무 당연했죠. 그것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계속 독립을 선언하곤 했었는데 또 어떤 귀족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취향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후원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해 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형식을 지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그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예를 아주 들어서 피곤할 것 같은데요. 이런 파티를 위해서 이런 곡을 작곡해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아, 그런데 이 쇼팽은 어떤 문헌에 보니까 그 쇼팽이
본인이 그렇게 이제 많은 귀족들과 어울렸잖아요. 그런데 네. 이 쇼팽의 집은 사실 아버지가 교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집이 부유하지는 않았대요. 근데 이제 쇼팽이 파리로 오고 나니까 파리는 하이엔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었잖아요. 뭐 옷이라든지 어떤 사치제들이요. 쇼팽이 굉장히 쇼핑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쇼팽이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귀족적이게 또 외모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옷 보러 다니고 뭐 향수 보러 다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대요. 아, 지금 방금 번뜩했습니다. 왜요? 클래식 음악회 제목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제목입니까? 쇼팽의 네. 클래식 쇼핑. 좋은데요. 아, 쇼핑을 좋아했구나. 저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검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사실 콘서트를 많이 해야지 어쨌든 쇼팽의 그런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뭐 쇼핑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쇼팽이 부끄러움이 많아서 또 공공 연주회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리스트 같은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못했는데 어쨌든 개인 레슨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취향을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술가는 솔직히 가이드를 정해주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술 경영 정책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네, 네. 라는 문장이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저는 쇼팽의 성향을 보면 귀족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가이드를 정해주는 거 왠지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네. 것은 귀족들이 쇼팽에게 이런 것을 만들어줘 해서 쇼팽이 그걸 맞춰서 만든 게 아니라 쇼팽 본인이 귀족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므로 이게 잘 맞았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리고 이제 쇼팽의 마음속에 그 폴란드인으로서의 그 자긍심 그리고 그 정체성이 그게 합쳐져 가지고 이 쇼팽의 음악이 민족적이면서도 또 우아한 면모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나 스스로도 귀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쇼핑도 좋아하고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쇼핑을 좋아했다고 제가 표현을 해가지고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문화적인 식견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주 새로운 걸 많이 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크라쿠비아크는 뭡니까? 우리나라도 뭐 어느 지역에 가면 무슨 타령, 뭐 무슨 장단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 지역에서 유래한 민속적인 무용입니다. 그래서 4분의 2박자, 그러니까 2박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3박자는 이게 3박자 예리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2박자는 이런 두 개의 비트를 가지고 있는 음악입니다. 근데 원래 이런 스타일의 음악이 폴란드 지역에서 지방 농민들이 결혼식이나 축제에서 췄던 춤입니다. 그런데 19세기 초부터 민족주의적 어떤 상징으로 격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일단 뭐 우리가 배웠던 네. 국거리 장단이나 네. 자진몰이 이런 장단들이 이 지역에 맞춰서 이 전해지는 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역마다 아리랑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아리랑이 다 다르죠. 예,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떤 이 리듬보다도 이 아리랑이라는 이 선율 하지만 지역적으로 막 변주되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뭐 어떤 정서를 대변하는 거라면 이 크라크비아크라는 이 춤의 장르가 폴란드의 민족을 대변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귀족들이 폴란드의 고유한 어떤 양식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귀족들이 지금 지방 농민이나 축제에서 췄던 춤을 인정했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굉장히 쿨한데? 귀족들이라고 해서 뭐 예. 프랑스의 문화가 최고다 아니면 뭐 비엔나의 문화가 최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야. 자신들의 어떤 지역에 그러니까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대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맞물려 가지고 이 크라크비아크가 이 폴란드 당시 상황에서 잃어버린 조국의 상징이 된 거죠. 이야, 굉장히 열려 있는 귀족들이네. 신기합니다. 자, 그런데 잃어버린 조국이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좀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정경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통이라고 해서 다 선택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약간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받은 것 같아요. 네. 리듬이 단순한데 이 안에 감춰져 있는 어떤 정서는 격정적이면서 그 민중들의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극적인 조금 더 입체적인 민족주의의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이 춤이 폴란드의 쇼팽을 단순한 어떤 민속적인 소재를 가지고
잡았다가 아니라 그냥 제목 자체를 크라크비아크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작곡가라면 작품에다가 자진몰이 장단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품 제목을 자진몰이 이렇게 써놓은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일처럼 만들었고, 하지만 이런 민속 음악을 우리 클래식 음악의 론도라는 형식에다가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사람들,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민족적인 음악이 어떤 이 음악의 어떤 한 장르로 자리했다,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론도의 어떤 형식과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폴란드의 소재를 사용했다, 어떤 쇼팽의 암호 또는 쇼팽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컨텐츠 중 하나인 거를 이른바 대주제로 끌어올려서 제목으로 만들면서 장르화시켰거든요. 장르화시킨 거죠. 신기합니다. 자, 오늘 주제 음악인 크라코비아크 론도는 어떤 작품일까요? 이 곡은 디장조로스였습니다. 디장조는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밝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주를 포함해서, 그거 전주라고 하면 이 곡에는 앞에 굉장히 긴 서주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서주를 포함해서 10분대의, 그러니까 10분 중반대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곡이고, 피아노와 관현악이 함께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 민속곡들, 특히 동유럽의 많은 음악들이 앞쪽에,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주가 굉장히 길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쇼팽 콩쿠르에서 많이 연주된 작품 그랜드 폴로네이즈라는 작품인데, 그 앞에도 한 5분 정도 되는 서주가 붙어 있고요. 오늘 소개드리는 크라크비아크도 앞에 오케스트라가 딱 4마디 연주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오케스트라가 그냥 이렇게 4마디 연주한 다음에 이제 피아노가 그냥 굉장히 목가적인 선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곧장 이제 주제로 들어가지 않고 네. 조금의 시간을 들여서 주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굉장히 론도 형식의, 그리고 두 박자 계열의 그 빠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서유럽의 음악에서 발견하기 힘든 어떤 당김음들, 뭔가 이런 민속적인 선율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듣기만 해도 이것이 우리가 듣던 것이 아닌데라는 느낌을 당시 서유럽 사람들한테 줬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정경의 클래식 스튜디오에는 하남시 은가람 중학교 1학년 23명의 학생들이 직업 체험으로 방송국 견학을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웰컴 TBS.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교육방송 공사를 여러분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방문을 계기로 훌륭한 방송인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자, 즐겁게 보고 가세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론드 형식이라서 피아니스트의 해석이 좀 다양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작품 이제 준비하면서 악보를 좀 찬찬히 봤어요. 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네. 사실 우리가 민속적인 소재다 하면 이게 정서적 측면이 되게 강하잖아요. 사실은 연주자의 어떤 뛰어난 기교를 나타낸다기보다는 뭔가 폴란드의 그 진짜 그 리듬. 그래서 저도 이번에 쇼팽 콩쿠르에서 어떤 심사위원이 폴란드 사람입니다. 그 폴란드 교수님인데 그 쇼팽 해석의 그 어떤 계보에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폴란드 자국 신문과 인터뷰를 했을 때 많은 참가자들이 진짜 폴란드 쇼팽의 정서를 표현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 테크닉에만 치중돼 있다. 테크닉적인 것, 그리고 피아노 연주와 관련 없는 어떤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굉장히 날이 서서 비판을 하신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를 들어보면
쇼팽 음악의 이런 마스터들께서 젊은 연주자들에게 조언을 할 때 이 진짜 한국적인 진짜 폴란드적인 어떤 그 민속 리듬의 해석을 굉장히 강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크라크 비아크는 제목부터 그냥 폴란드 민족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곡이 폴란드 왕국의 총독에게 헌정되었습니까? 네, 그 당시 오호. 총독 안토니 라지바우 남작에게 헌정이 되었는데 네. 이 남작이 예술의 굉장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폴란드의 문화적인 어떤 재건에 힘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제국의 통치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와 말들이 많았는데 예. 러시아의 통치를 인정했던 어떤 실용주의적인 귀족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쇼팽의 가족이 이 남작의 가문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었는데 사회적인 지위 상승을 위해서 이 쇼팽이 자신의 작품을 이 가문에 헌정하는 선택을 했다고 해요. 쇼팽이? 네. 그리고 이 선택은 이후에 이 귀족 살롱 문화의 스타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야, 오늘 새로운 발견 많이 하네요. 쇼팽이 예술 경영 선배님이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예술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시선이 이야. 존재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생각과 시선으로 접근하면 조금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것 같고요. 이 당시에 이 쇼팽이라는 음악가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뭐 흥미로운 사실이죠. 네. 야, 이 쇼팽 이미지가 전혀 마케팅 또 홍보에는 관심이 없는 분일 줄 알았는데. 근데 더 재밌는 이야기가 이야. 있습니다. 이 쇼팽이 이 곡을 완성한 직후에 파리로 떠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파리에서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 가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 하면 그 세계 금융과 그 모든 것이잖아요, 사실. 그 이 가문에서 이 쇼팽을 살롱에 초대해서 쇼팽의 연주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야, 쇼팽 킬러였네. 대단합니다. 이런 모습이? 요즘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 상상해 보시고 그리고 폴란드의 리듬으로 이제 시작이 되지만 사실 이 프랑스의 굉장히 그 금융의 중심인 가문에서 연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쇼팽이 국제 진출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쇼팽이 금융 가문을 위해서 어떤 충성을 했다는 의미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쇼팽이라는 사람의 민족적인 정체성 그리고 파리는 진짜 모든 예술가가 다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의 어떤 생존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보호하십니까? 쇼팽을? 쇼팽 보호해야죠. 쇼팽은 문화재시잖아요. 정체성과 생존 사이의 전략. 저는 아주 흥미롭고 의미심장한데요. 그 쇼팽이 그러니까 우리는 작곡가들이 어떤 음악을 들으면 이 작품이 진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 후대 음악가들이 유추하고 연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누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언어라는 것도 우리가 구한말 언어랑 지금이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저도 가끔씩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뭐 1900 몇 년대 한국어 이런 거 막 찾아보고 하거든요. 근데 음악도 그만큼 변형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크라크 비아크라는 작품을 들을 때 쇼팽이 진짜로 어떤 상류층 사회에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면 민족적인 성향이 넘치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일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쇼팽에 굉장히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폴란드의 민속적인 춤을 사용한 게 폴로네이즈도 있고 마주르카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프랑스 스타일을 사용한 왈츠도 있고요. 그런데 왜 크라크 비아크라는 지금 쇼팽 콩쿠르 이 열리는 시점에서도 우리에게 이 낯선 단어인 계속 이렇게 까먹기 좋은 이름인 이 크라크 비아크를 쇼팽은 왜 선택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왜 또 서양 고전 형식인 론도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쇼팽은 그만큼 경계인이었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물론 프란츠 리스트라는 작곡가도 헝가리 사람이었지만 서유럽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지만 이 폴란드라는 뭐 러시아와 어떤 관계에 있었던 한 작곡가가 하지만 어릴 때부터 너무나 높은 취향을 고급적인 취향을 배웠고 그렇지만 사실 자신의 현실은 파리에서 살아가면서 생존해야 되는 음악가였고 그러니까 이 경계 속에서 작곡된 작품이라는 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바흐와 핸델이 같은 해 독일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핸델은 바로 영국으로 갔잖아요. 영국으로 갔고요. 영국으로 가서 지금 수상 음악 결국 영국 국왕 뱃놀이 할 때 옆에 틀어준 음악입니다. 네, 네. 그런 거 생각할 때 저는 솔직히 싸바싸바한 거잖아요. 음악이.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하고 지금 우리가 뭐 고급스럽게 솔직히 포장을 하지만 쇼팽이 헌정했다 이거 잘 보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입장 바꿔서 만약에 여유롭게 모든 음악이나 만들어도 상관없다라는 배부른 상태 예술가는 네, 창작이 이 열정적이고 급박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예술가가 배고파야 된다는 얘기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네. 창작의 근원은 결핍에 있거든요. 그렇죠. 이 결핍에서 나오는 지금 태양선님은 그걸 경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주 저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 결핍에서 나오는 이 뭐랄까 긴박함 맞습니다. 이 절망 안에서 이 솟아오르는 끌어오르는 이 무엇인가 결국 작품으로 나왔을 때 이게 세기가 지나도 우리가 감동이 되지 않나. 그 사실 되게 많은 음악가들이 이 쇼팽과 비슷한 이 경계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살걸요.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자라고 유럽에서 공부를 또 길게 하고 일을 하고 그들을 상대하면서 느끼는 어떤 경계. 질문이 있습니다. 네. 피아니스트 정태양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아, 저 한번 다 말해볼까요?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거 이런 얘기가 이게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불안합니다. 저도 이제 라스칼라 극장의 아카데미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 학생들을 뽑아서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라스칼라 극장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정신 없었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제가 한국 사람 혼자 뽑혔기 때문에 저 나름의 약간 자부심도 있었고 네. 그런데 어느 날 극장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극장에 굉장히 중요한 후원자 집에서 네 연주를 듣기를 원하니까 지금 흥미진진해. 좋아요 지금 구독. 그 집에 몇 시까지 어디로 가라. 그래서 네. 밀라노 어딘가로 혼자 갔어요. 갔군요. 또 막 이 검정색 수트를 입고 아하. 갔어요. 그래서 내가 뭘 쳐야 되나. 이게 라스칼라 극장 그러니까 세계 최고 오페라 극장이니까 오페라의 어떤 작품들을 이렇게 피아노로 편곡해서 칠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도착을 해서 근데 그 집 거실에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있었어요. 근데 영화다, 이제 영화. 유럽에는 그 굉장히 옛날부터 가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명품 피아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아노 참 좋다. 그 차를 한 잔 마시라고 하는데 뭐 세상에 그렇게 마시는 차 처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오페라 유명 곡들을 연주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파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런 괴리는 없었어요. 뭐 본인들 차 마시는데 뭐 이렇게 쳐달라니까. 근데 그 후원자께서 와가지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오페라 말고 너 혹시 비틀즈 같은 노래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너 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어떤 경계를 느낀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는 당연히 쳐드릴 수 있고 저도 뭐 비틀즈를 좋아하니까요. 그렇지만 이들도 뭐 음악을 듣기를 원하는 이게 비슷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저도 어떤 경계를 했습니다.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비틀즈. 저는 그래서 뭐 쳤는 줄 아세요? 뭐 저 쳤습니까? 너무 이거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약간 아리랑 같은 거 있잖아요. 편곡했군요 맘대로. 그 사람들이 모를 만한 거. 그래서 그거 아무거나 막 쳤어요. 그때 쳤던 거 잠깐 쳐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이렇게 쳤겠죠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쳤겠죠. 제가 사실 저 혼자 되게 웃겼어요. 그 약간 쇼팽이랑 약간 비슷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싫다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좋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물며 저는 또 외국인이었고 그런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 당시에 그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하지 못했던 탓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재밌는 경험도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우리 쇼팽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태양샘의 경계까지 들었는데 아주 질문을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쇼팽의 크라코비아크 론도를 감상할 텐데요. 어떤 점을 생각하면 들으면 좋을지 감상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네, 오늘 연주는 게릭 올슨이라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네. 게릭 올슨이 올해 쇼팽 콩쿠르의 심사위원장이세요. 당연히 쇼팽 콩쿠르에서 입상하신 분이고 네, 미국 사람, 그러니까 폴란드인이 아니고서는 최초의 심사위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쇼팽 해석의 굉장히 권위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작품은 쇼팽의 음악의 굉장히 초기에 위치해 있는 작품이고, 그래서 신선함을 저는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또 민족적인 정서와 여러분 오늘의 어떤 화두가 될 만한 이 경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수다가 길어가지고 이 끝곡을 들려드리면서 태양생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어떤 작곡가입니까? 다음 주는 이제 쇼팽 콩쿠르가 지나갔잖아요. 네. 다음 주는 이제 어떤 콩쿠르의 테마는 아니고 네. 쇼팽과 비슷한 이 옆에 있는 작곡가의 작품을 들려드릴게요. 아, 저렇게 끝까지 딱 세그러또 하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태양생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생님 보내드리면서 쇼팽의 크라코비아크 론도 F장조 작품으로 14 피아니스트 게릭 올슨과 예르지 막시미우크가 지휘하는 폴란드 국립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